현대사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유전자를 편집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갈증. 이 시대적 물음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한국의 한 위대한 선승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산맥, 성철 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과 문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북유럽의 차가운 도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됩니다. 11월의 오슬로. 잿빛 하늘 아래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의료윤리위원회 건물 17층, 신경과 전문의이자 생명윤리학자인 43세의 에바 크리스텐센은 창밖의 어둠을 말없이 응시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한 지식인의 성취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진과 피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윤리 승인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은 치료인가, 조작인가? 유전자를 편집하여 질병을 없애는 것은 인류의 구원인가, 신에 대한 도전인가? 기술은 신의 영역에 도달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릅니다. 지난 20년간 의학을 파고들고 15년간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완벽한 복지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 의사가 들어옵니다. 에바, 마침 잘 됐네. 한국에서 학술 교류 제안이 왔어. 동양과 서양의 의료윤리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6개월 파견 근무, 어때? 한국.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동쪽 끝의 낯선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에바의 가슴 한편이 미세하게 두근거립니다. 한국 의료윤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글쎄,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독특하다고 하더군. 개인의 자율성보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나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서구의 윤리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한 달 후, 에바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슬로의 냉기와는 다른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11월의 서울.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온갖 소음과 냄새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에바는 오히려 기묘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 의료진과의 첫 미팅을 마친 후 그녀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했지만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색 단풍으로 물든 가야산의 신비로운 정기 속 대웅전 앞에 선 에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북방에서 오신 여보살님이시군요. 에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서양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북방에서 온 여보살이라는 호칭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에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학술 교류차 방문한 의사일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쪽의 추운 땅에서 오신 분. 의술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하시면서도 정작 마음에 공허함을 안고 계신 분이시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은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고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노승의 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성철 큰 스님께서 예견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변으로 다른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에바를 신기하면서도 반가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의술로 사람의 몸은 살리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찾지 못하신 분. 그래서 이곳 동방의 땅으로 오시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해인사 객실에서 에바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예견했다. 이성적인 과학자인 그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를 깨울 무렵 어젯밤에 그 노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법은 스님이라고 소개한 그는 에바를 대웅전 뒤편의 장경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만 개의 경판이 질서정연하게 꽂혀있는 장경각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은 스님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상자에는 30년 후 개봉이라는 글씨와 함께 낡은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남기신 글입니다. 북방에서 온 여성 의원이 나타나면 그때 열어보라 하셨지요. 에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갓 세상에 태어났을 무렵,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법은 스님이 봉인을 뜯고 안에서 누렇게 변한 한지를 꺼냈습니다. 다른 스님이 그 내용을 차분히 번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년에 태어난 북방의 여인,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익히되 정작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리라. 그녀가 동방으로 올 때 비로소 하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에바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유년 1981년은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북방의 땅 노르웨이도 의술을 행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공허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기술은 발전하나 영혼은 메마르게 하리라. 그때 동방의 지혜가 생명의 참된 뜻을 일깨울 것이니 이 여인이 그 다리 역할을 하리라. 에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이성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법은 스님이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동방의 정신을 전파하리라. 생명의 기술과 생명의 의미가 하나 될 때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얻으리라. 서울로 돌아온 에바는 며칠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국의 환자들은 그녀의 혼란에 또 다른 파문을 던졌습니다. 노르웨이 병원의 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의 병실은 언제나 가족과 친지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이라는 서양의 언어로는 완벽히 번역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80세의 한 할머니 환자는 자신의 치료 목적이 곧 결혼할 손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생존 의지를 넘어 다음 세대와의 연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50%인 중년 남성은 자신의 결정이 아닌 가족들이 해보라고 해서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관계 속에서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지혜. 에바는 자신이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서구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예언의 한 구절이 바로 이런 의미였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찾은 해인사에서 법은 스님은 그녀에게 3일간의 참선을 권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에바에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새벽 4시 기상, 하루 한 끼의 식사, 그리고 침묵. 첫날은 고통스러웠지만 둘째 날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며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외롭게 누워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 아픈 사람을 돕겠다던 어릴 적 순수한 다짐.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환자가 아닌 질병을, 치유가 아닌 기술만을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에바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을 읽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자들이 저절로 이해되는 신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지혜가 전해질 것이다. 기계와 영혼이 하나 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서방의 기술이 동방의 정신과 만날 때 인류는 치유의 참 의미를 깨달으리라. 꿈에서 깬 에바는 온몸에 돋은 소름을 느끼며 법은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감록이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예언서이며 꿈에서 본 구절 또한 실제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온다고. 그 순간 에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양 의학이 약물로 증상을 억누를 뿐 해결하지 못했던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과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결정하는 동방의 공동체 문화 속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참선을 마친 에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스님은 그녀를 다시 장경각으로 이끌었고 가장 마지막에 남겨진 봉인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여인이 동방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되리라. 그녀는 기술의 이름으로 파괴된 인류의 영혼을 회복시킬 열쇠를 지녔노라. 에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삶의 목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에바는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아닌 환자의 삶 전체를, 그의 가족과 관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환자와 동료들도 눈에 띄게 높아지는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삶의 의미가 그 어떤 신약보다 강력한 치유제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의료윤리학회, 전 세계 최고 의료진들 앞에서 에바는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답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한국 병원에서 찍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기술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의학이 잃어버린 관계와 의미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넘어선 공동체의 지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동방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과 자신의 신비한 경험담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올해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에바의 연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한국식 공동체 치료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쓴 동방에서 찾은 치유의 길은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구화를 추종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잃어버렸던 일본의 의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고, 한국의 병원들은 연수를 받으러 온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세계보건기구 하버드 의대까지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가 인류의 미래 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1년 후 다시 해인사를 찾은 에바. 그녀를 맞이한 법은 스님은 마지막으로 봉인된 족자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동서가 하나 되는 그날, 그녀는 다리가 되리라. 그리하여 기계의 문명이 아닌 정신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리라. 성철 큰 스님이 30년 전에 남긴 예언은 한 서양 여의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영혼, 서양의 합리와 동양의 지혜가 만나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이곳, 우리의 정신문화 속의 현대사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유전자를 편집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갈증. 이 시대적 물음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한국의 한 위대한 선승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산맥, 성철 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과 문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북유럽의 차가운 도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됩니다. 11월의 오슬로. 잿빛 하늘 아래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의료윤리위원회 건물 17층, 신경과 전문의이자 생명윤리학자인 43세의 에바 크리스텐센은 창밖의 어둠을 말없이 응시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한 지식인의 성취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진과 피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윤리 승인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은 치료인가, 조작인가? 유전자를 편집하여 질병을 없애는 것은 인류의 구원인가, 신에 대한 도전인가? 기술은 신의 영역에 도달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릅니다. 지난 20년간 의학을 파고들고 15년간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완벽한 복지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 의사가 들어옵니다. 에바, 마침 잘 됐네. 한국에서 학술 교류 제안이 왔어. 동양과 서양의 의료윤리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6개월 파견 근무, 어때? 한국.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동쪽 끝의 낯선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에바의 가슴 한편이 미세하게 두근거립니다. 한국 의료 윤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글쎄,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독특하다고 하더군. 개인의 자율성보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나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서구의 윤리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한 달 후, 에바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슬로의 냉기와는 다른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11월의 서울.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온갖 소음과 냄새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에바는 오히려 기묘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 의료진과의 첫 미팅을 마친 후 그녀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했지만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색 단풍으로 물든 가야산의 신비로운 정기 속 대웅전 앞에 선 에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북방에서 오신 여보살님이시군요. 에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서양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북방에서 온 여보살이라는 호칭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에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학술 교류차 방문한 의사일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쪽의 추운 땅에서 오신 분. 의술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하시면서도 정작 마음에 공허함을 안고 계신 분이시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은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고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노승의 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성철 큰 스님께서 예견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변으로 다른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에바를 신기하면서도 반가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의술로 사람의 몸은 살리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찾지 못하신 분. 그래서 이곳 동방의 땅으로 오시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해인사 객실에서 에바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예견했다. 이성적인 과학자인 그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를 깨울 무렵 어젯밤에 그 노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법은 스님이라고 소개한 그는 에바를 대웅전 뒤편의 장경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만 개의 경판이 질서정연하게 꽂혀있는 장경각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은 스님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상자에는 30년 후 개봉이라는 글씨와 함께 낡은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남기신 글입니다. 북방에서 온 여성 의원이 나타나면 그때 열어보라 하셨지요. 에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갓 세상에 태어났을 무렵,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법은 스님이 봉인을 뜯고 안에서 누렇게 변한 한지를 꺼냈습니다. 다른 스님이 그 내용을 차분히 번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년에 태어난 북방의 여인,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익히되 정작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리라. 그녀가 동방으로 올 때 비로소 하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에바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유년 1981년은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북방의 땅 노르웨이도 의술을 행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공허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계속
계속 읽어주세요.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기술은 발전하나 영혼은 메마르게 하리라. 그때 동방의 지혜가 생명의 참된 뜻을 일깨울 것이니 이 여인이 그 다리 역할을 하리라. 에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이성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법은 스님이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동방의 정신을 전파하리라. 생명의 기술과 생명의 의미가 하나 될 때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얻으리라. 서울로 돌아온 에바는 며칠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국의 환자들은 그녀의 혼란에 또 다른 파문을 던졌습니다. 노르웨이 병원의 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의 병실은 언제나 가족과 친지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이라는 서양의 언어로는 완벽히 번역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80세의 한 할머니 환자는 자신의 치료 목적이 곧 결혼할 손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생존 의지를 넘어 다음 세대와의 연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50%인 중년 남성은 자신의 결정이 아닌 가족들이 해보라고 해서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관계 속에서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지혜. 에바는 자신이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서구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예언의 한 구절이 바로 이런 의미였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찾은 해인사에서 법은 스님은 그녀에게 3일간의 참선을 권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에바에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새벽 4시 기상, 하루 한 끼의 식사, 그리고 침묵. 첫날은 고통스러웠지만 둘째 날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며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외롭게 누워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 아픈 사람을 돕겠다던 어릴 적 순수한 다짐.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환자가 아닌 질병을, 치유가 아닌 기술만을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에바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을 읽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자들이 저절로 이해되는 신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지혜가 전해질 것이다. 기계와 영혼이 하나 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서방의 기술이 동방의 정신과 만날 때 인류는 치유의 참 의미를 깨달으리라. 꿈에서 깬 에바는 온몸에 돋은 소름을 느끼며 법은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감록이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예언서이며 꿈에서 본 구절 또한 실제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온다고. 그 순간 에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양 의학이 약물로 증상을 억누를 뿐 해결하지 못했던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과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결정하는 동방의 공동체 문화 속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참선을 마친 에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스님은 그녀를 다시 장경각으로 이끌었고 가장 마지막에 남겨진 봉인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여인이 동방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되리라. 그녀는 기술의 이름으로 파괴된 인류의 영혼을 회복시킬 열쇠를 지녔노라. 에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삶의 목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에바는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아닌 환자의 삶 전체를, 그의 가족과 관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환자와 동료들도 눈에 띄게 높아지는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삶의 의미가 그 어떤 신약보다 강력한 치유제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의료윤리학회, 전 세계 최고 의료진들 앞에서 에바는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답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한국 병원에서 찍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기술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의학이 잃어버린 관계와 의미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넘어선 공동체의 지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동방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과 자신의 신비한 경험담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올해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에바의 연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한국식 공동체 치료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쓴 동방에서 찾은 치유의 길은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구화를 추종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잃어버렸던 일본의 의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고 한국의 병원들은 연수를 받으러 온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세계보건기구와 하버드 의대까지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가 인류의 미래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1년 후 다시 해인사를 찾은 에바. 그녀를 맞이한 법은 스님은 마지막으로 봉인된 족자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동서가 하나 되는 그날, 그녀는 다리가 되리라. 그리하여 기계의 문명이 아닌 정신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리라. 성철 큰 스님이 30년 전에 남긴 예언은 한 서양 여의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영혼, 서양의 합리와 동양의 지혜가 만나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이곳, 우리의 정신문화 속의 현대사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유전자를 편집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갈증. 이 시대적 물음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한국의 한 위대한 선승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산맥, 성철 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과 문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북유럽의 차가운 도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됩니다. 11월의 오슬로. 잿빛 하늘 아래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의료윤리위원회 건물 17층, 신경과 전문의이자 생명윤리학자인 43세의 에바 크리스텐센은
창밖의 어둠을 말없이 응시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한 지식인의 성취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진과 피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윤리 승인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은 치료인가, 조작인가? 유전자를 편집하여 질병을 없애는 것은 인류의 구원인가, 신에 대한 도전인가? 기술은 신의 영역에 도달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릅니다. 지난 20년간 의학을 파고들고 15년간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완벽한 복지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 의사가 들어옵니다. 에바, 마침 잘 됐네. 한국에서 학술 교류 제안이 왔어. 동양과 서양의 의료윤리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6개월 파견 근무, 어때? 한국.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동쪽 끝의 낯선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에바의 가슴 한편이 미세하게 두근거립니다. 한국 의료윤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글쎄,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독특하다고 하더군. 개인의 자율성보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나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서구의 윤리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한 달 후, 에바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슬로의 냉기와는 다른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11월의 서울.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온갖 소음과 냄새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에바는 오히려 기묘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 의료진과의 첫 미팅을 마친 후 그녀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했지만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색 단풍으로 물든 가야산의 신비로운 정기 속 대웅전 앞에 선 에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북방에서 오신 여보살님이시군요. 에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서양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북방에서 온 여보살이라는 호칭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에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학술 교류차 방문한 의사일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쪽의 추운 땅에서 오신 분. 의술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하시면서도 정작 마음에 공허함을 안고 계신 분이시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은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고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노승의 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성철 큰 스님께서 예견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변으로 다른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에바를 신기하면서도 반가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의술로 사람의 몸은 살리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찾지 못하신 분. 그래서 이곳 동방의 땅으로 오시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해인사 객실에서 에바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예견했다. 이성적인 과학자인 그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를 깨울 무렵
어젯밤에 그 노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법은 스님이라고 소개한 그는 에바를 대웅전 뒤편의 장경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만 개의 경판이 질서정연하게 꽂혀있는 장경각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은 스님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상자에는 30년 후 개봉이라는 글씨와 함께 낡은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남기신 글입니다. 북방에서 온 여성 의원이 나타나면 그때 열어보라 하셨지요. 에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갓 세상에 태어났을 무렵,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법은 스님이 봉인을 뜯고 안에서 누렇게 변한 한지를 꺼냈습니다. 다른 스님이 그 내용을 차분히 번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년에 태어난 북방의 여인,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익히되 정작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리라. 그녀가 동방으로 올 때 비로소 하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에바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유년 1981년은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북방의 땅 노르웨이도 의술을 행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공허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기술은 발전하나 영혼은 메마르게 하리라. 그때 동방의 지혜가 생명의 참된 뜻을 일깨울 것이니 이 여인이 그 다리 역할을 하리라. 에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이성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법은 스님이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동방의 정신을 전파하리라. 생명의 기술과 생명의 의미가 하나 될 때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얻으리라. 서울로 돌아온 에바는 며칠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국의 환자들은 그녀의 혼란에 또 다른 파문을 던졌습니다. 노르웨이 병원의 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의 병실은 언제나 가족과 친지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이라는 서양의 언어로는 완벽히 번역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80세의 한 할머니 환자는 자신의 치료 목적이 곧 결혼할 손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생존 의지를 넘어 다음 세대와의 연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50%인 중년 남성은 자신의 결정이 아닌 가족들이 해보라고 해서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관계 속에서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지혜. 에바는 자신이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서구적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예언의 한 구절이 바로 이런 의미였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찾은 해인사에서 법은 스님은 그녀에게 3일간의 참선을 권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에바에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새벽 4시 기상, 하루 한 끼의 식사, 그리고 침묵. 첫날은 고통스러웠지만 둘째 날부터 마음이 차분해지며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외롭게 누워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 아픈 사람을 돕겠다던 어릴 적 순수한 다짐. 언제부터인가 자신은 환자가 아닌 질병을, 치유가 아닌 기술만을 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새벽, 에바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을 읽고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한자들이 저절로 이해되는 신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동방에서 서방으로 지혜가 전해질 것이다.
기계와 영혼이 하나 되는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서방의 기술이 동방의 정신과 만날 때 인류는 치유의 참 의미를 깨달으리라. 꿈에서 깬 에바는 온몸에 돋은 소름을 느끼며 법은 스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정감록이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예언서이며 꿈에서 본 구절 또한 실제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깨달음은 저절로 온다고. 그 순간 에바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양 의학이 약물로 증상을 억누를 뿐 해결하지 못했던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의 근본 원인. 그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과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결정하는 동방의 공동체 문화 속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참선을 마친 에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은 스님은 그녀를 다시 장경각으로 이끌었고 가장 마지막에 남겨진 봉인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여인이 동방의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진정한 사명을 알게 되리라. 그녀는 기술의 이름으로 파괴된 인류의 영혼을 회복시킬 열쇠를 지녔노라. 에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삶의 목적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노르웨이로 돌아온 에바는 새로운 방식으로 환자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이 아닌 환자의 삶 전체를, 그의 가족과 관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환자와 동료들도 눈에 띄게 높아지는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삶의 의미가 그 어떤 신약보다 강력한 치유제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럽 의료윤리학회, 전 세계 최고 의료진들 앞에서 에바는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답게 살게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한국 병원에서 찍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주며 기술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의학이 잃어버린 관계와 의미의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넘어선 공동체의 지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동방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예언과 자신의 신비한 경험담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올해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에바의 연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한국식 공동체 치료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쓴 동방에서 찾은 치유의 길은 전 유럽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구화를 추종하며 자신들의 전통을 잃어버렸던 일본의 의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뉘우쳤고 한국의 병원들은 연수를 받으러 온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세계보건기구 하버드 의대까지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정신문화가 인류의 미래 의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1년 후 다시 해인사를 찾은 에바. 그녀를 맞이한 법은 스님은 마지막으로 봉인된 족자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동서가 하나 되는 그날, 그녀는 다리가 되리라. 그리하여 기계의 문명이 아닌 정신의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리라. 성철 큰 스님이 30년 전에 남긴 예언은 한 서양 여의사의 삶을 통해 놀라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영혼, 서양의 합리와 동양의 지혜가 만나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는 새로운 시대. 이야기는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바로 이곳, 우리의 정신문화 속의 현대사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유전자를 편집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발전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술이 채워주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갈증. 이 시대적 물음에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한국의 한 위대한 선승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산맥, 성철 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삶과 문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행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는 소중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야기는 북유럽의 차가운 도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됩니다. 11월의 오슬로. 잿빛 하늘 아래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의료윤리위원회 건물 17층, 신경과 전문의이자 생명윤리학자인 43세의 에바 크리스텐센은 창밖의 어둠을 말없이 응시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성공한 지식인의 성취감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소진과 피로가 새겨져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인공지능 수술 로봇의 윤리 승인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녀를 괴롭혔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환자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것은 치료인가, 조작인가? 유전자를 편집하여 질병을 없애는 것은 인류의 구원인가, 신에 대한 도전인가? 기술은 신의 영역에 도달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릅니다. 지난 20년간 의학을 파고들고 15년간 환자를 치료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완벽한 복지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동료 의사가 들어옵니다. 에바, 마침 잘 됐네. 한국에서 학술 교류 제안이 왔어. 동양과 서양의 의료윤리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인데 6개월 파견 근무, 어때? 한국. 들어본 적은 있지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 없는 동쪽 끝의 낯선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에바의 가슴 한편이 미세하게 두근거립니다. 한국 의료윤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글쎄,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독특하다고 하더군. 개인의 자율성보다 가족과 사회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나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서구의 윤리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호기심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한 달 후, 에바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슬로의 냉기와는 다른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11월의 서울.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온갖 소음과 냄새가 뒤섞인 혼돈 속에서 에바는 오히려 기묘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서울대학교 의료진과의 첫 미팅을 마친 후 그녀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했지만 천년 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은 그녀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색 단풍으로 물든 가야산의 신비로운 정기 속 대웅전 앞에 선 에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릅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북방에서 오신 여보살님이시군요. 에바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서양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북방에서 온 여보살이라는 호칭에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에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학술 교류차 방문한 의사일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쪽의 추운 땅에서 오신 분. 의술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일을 하시면서도 정작 마음에 공허함을 안고 계신 분이시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은 물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고민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노승의 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단 말인가? 성철 큰 스님께서 예견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변으로 다른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에바를 신기하면서도 반가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의술로 사람의 몸은 살리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찾지 못하신 분. 그래서 이곳 동방의 땅으로 오시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해인사 객실에서 에바는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다. 예견했다. 이성적인 과학자인 그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산사를 깨울 무렵 어젯밤에 그 노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법은 스님이라고 소개한 그는 에바를 대웅전 뒤편의 장경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만 개의 경판이 질서정연하게 꽂혀있는 장경각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은 스님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상자에는 30년 후 개봉이라는 글씨와 함께 낡은 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직전 남기신 글입니다. 북방에서 온 여성 의원이 나타나면 그때 열어보라 하셨지요. 에바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이라면 자신이 갓 세상에 태어났을 무렵, 이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법은 스님이 봉인을 뜯고 안에서 누렇게 변한 한지를 꺼냈습니다. 다른 스님이 그 내용을 차분히 번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유년에 태어난 북방의 여인,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익히되 정작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리라. 그녀가 동방으로 올 때 비로소 하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라. 에바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유년 1981년은 정확히 자신이 태어난 해였습니다. 북방의 땅 노르웨이도 의술을 행하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공허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서방의 의학은 몸을 고치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기술은 발전하나 영혼은 메마르게 하리라. 그때 동방의 지혜가 생명의 참된 뜻을 일깨울 것이니 이 여인이 그 다리 역할을 하리라. 에바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이성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법은 스님이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 동방의 정신을 전파하리라. 생명의 기술과 생명의 의미가 하나 될 때 인류는 새로운 문명을 얻으리라. 서울로 돌아온 에바는 며칠간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한국의 환자들은 그녀의 혼란에 또 다른 파문을 던졌습니다. 노르웨이 병원의 정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의 병실은 언제나 가족과 친지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이라는 서양의 언어로는 완벽히 번역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80세의 한 할머니 환자는 자신의 치료 목적이 곧 결혼할 손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생존 의지를 넘어 다음 세대와의 연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술 성공 확률이 50%인 중년 남성은 자신의 결정이 아닌 가족들이 해보라고 해서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관계 속에서의 유대감과 공동체의 지혜. 에바는